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40이 넘은 두 딸의 맘입니다. 많은 고민 끝에 제가 오늘 드디어 이곳에 사연을 남기게 되네요. 그동안 몇 번이나 컴퓨터 앞에 앉아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며 삼켰었거든요. 누가 들으면 어떨까, 혹시라도 제가 아는 사람이 듣고 나서 저를 욕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고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 눈치 보며 사는 것보다 제 마음이 편하게 지내는 것이 제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 힘든 시간을 다 이겨내고 행복해지기도 했고요. 그럼 지난 몇 년간 저를 너무나 힘들게 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도 한때는 천사 같은 얼굴로 저를 대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제 시어머니인데, 제가 남편의 여자친구로서 처음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었을 때는 무척이나 고상하고 저를 좋게 봐주셨습니다. 어머나, 너무 참하고 예쁘네. 우리 아들 눈이 정말 정확하다, 정확해. 어서 앉아요. 배고프죠? 뭐 좋아해요? 이 늙은이가 나름대로 준비한 게 있는데, 입맛에 맞았으면 좋겠네. 감사합니다. 저는 뭐든 다 잘 먹어요. 걱정 마세요, 어머님. 어머님 소리 정말 듣기 좋다. 앞으로 계속 들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아들이 이것저것 부족한 게 많은데 잘 부탁해요. 응? 저를 보며 그 누구보다 밝은 미소로 대하셨던 시모의 그날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네요. 남친은 결혼 후 외국에 살고 있는 누나 한 명과 남매지간으로 자랐고 아주 다정다감한 스타일이었어요. 특히 누나와 생활을 해서 그런지 3살 위인 저와도 아주 호흡이 찰떡궁합이었습니다. 제가 남친을 만났던 것은 나이 30이 간 넘었을 때였는데요. 저는 그 당시 너무나 힘든 일을 겪고 일만 하면서 미친 듯이 열심히 살았을 때예요. 저는 20대 중반에 결혼을 한번 했던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부잣집 남자였는데 대학 때 선배로 지내다가 연인으로 발전했었죠. 능력도 좋고 회사에서 인정받는 남자였지만 결혼을 하고 보니 성격이 너무 포악했던 부분이 보였고 그런 부분들이 꼭 시아버지를 닮았더군요. 급기야는 의처증까지 생겨서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저는 제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힘들고 비참했었지만 결혼에 실패한 여자로 낙인 찍히는 것이 죽기보다 싫어서 버티고 버텼는데 결국 결혼한 지 3년이 되자 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죠. 이혼의 과정에서도 제가 다른 남자가 생겨서 그러는 거라며 제 뒷조사를 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던지요. 이혼을 해본 사람은 그 과정을 아실 거예요. 정말 진절머리가 나고 시간이 잘 안 간다는 것을요. 하루라도 빨리 그 남자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고 싶어 몸부림을 쳤었네요. 그렇게 힘들게 이혼을 하고 나서 저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제 직업은 학원 강사인데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었기에 조금 늦게 출근했다가 밤 11시가 되어서 퇴근을 하죠. 저는 그때 잡생각을 안 하기 위해서 오전에는 일찍 나가서 운동을 했고 주말에는 자전거 동호회부터 등산 동호회까지 안 다녔던 곳이 없었답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남자라고는 아주 치가 떨릴 정도로 된통당했었기에 다른 남자랑 연애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었는데 이상하게 제게 특별한 느낌을 주는 남자가 있더라고요. 조금은 연약해 보이는 외모에 따뜻한 말투, 그리고 제게 관심을 많이 주면서 하나하나 챙겨주었는데 저는 그런 모습에 기대고 싶어졌었나 봅니다. 주말에 친구 따라 등산을 정기적으로 했었는데 그 남자도 친구를 따라 정기적으로 산에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안면을 익히게 되었다가 제가 발목을 접지르는 일이 생기자 그 연약해 보이는 남자가 저를 엄청 보살펴 주었죠. 저 괜찮으세요? 발목이 그래서 더 이상 산에 오르는 것은 무리일 것 같아요. 여기 제 어깨 잡으시고 앉아보세요. 제가 상비약을 챙겨왔거든요. 얼른요. 어머, 정말요?
저 때문에 그쪽도 못 올라가시는 거 아니세요? 전 그냥 혼자 쉴게요.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아픈 부위 이렇게 방치해두면 큰일 나요. 얼른 이리 오세요. 감사해요. 아휴, 제가 이렇게 남한테 짐이 될 줄은 몰랐네요. 그 남자는 산에 오르는 것을 중단하고 제 곁에서 파스를 뿌려주며 끝까지 저를 지켜주었고, 저는 고마운 마음에 며칠 후 식사를 대접하겠노라 약속을 했어요.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 남자와의 시간은 정말 좋았고 매일매일 연락이 기다려지기까지 했습니다. 남자 여자가 매일 연락을 주고받고 하다 보니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고 서로의 취미나 사상이 비슷하다는 것도 느끼게 되었죠. 2달쯤 그 남자와 그런 시간을 갖다가 저희는 본격적으로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이혼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다른 남자를 사귀는 것을 상상해 본 적도 없던 때였지만 막상 연애를 하니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 남자보다 3살이나 많았고 매월 벌어들이는 수입도 더 많았습니다. 그 남자는 평범한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집안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는지라 크게 돈 걱정은 하지 않는 스타일이었어요. 제가 카드값을 걱정하며 지출이 너무 많았다는 이야기를 하면 남친은 아주 편안하게 자신이 모자란 돈은 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은 돈 걱정 없이 사는 편이라고 하면서요. 나이도 어린데 그런 말을 하니 왠지 오빠같이 기대고 싶은 마음도 생기면서 더 끌리는 것도 있었습니다. 꼭 돈을 받아서가 아니지만 그런 말을 해주는 자체에 감동을 받았다고나 할까요? 남친은 자동차도 엄마가 직접 사주셨고 모자란 카드값 역시 엄마가 해결해 주신다는 말도 했어요. 그때 남친은 제가 만난 등산 동호회 말고도 다이빙 동호회, 테니스 동호회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가끔씩 해외에 나가서 활동을 할 만큼 돈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별로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구나 하며 생각을 했어요. 여유 있는 모습이 보기 좋기는 했지만 저와는 상관없는 여유라고나 할까? 그런데 사람이 점점 사랑을 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함께 있고 싶고 밤에도 헤어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지난 결혼 과정에서 상처를 받고 힘들었다는 것을 잘 알기에 새로운 남자를 만날 때 충분히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하라고 했었는데 그게 또 안 되더라고요. 저는 결국 연애를 그리 많이 하지는 않은 상태로 남친과의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제 과거에 대해서는 남친에게 미리 말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아주 많이 놀라서 며칠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었는데 며칠이 지나고 저 없이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누나 없이는 정말 안 될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보고 또 해봤는데 누나 없는 내 인생은 상상조차 할 수 없어. 우리 결혼하자. 내가 평생 잘해줄게. 누나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까지 내가 다 없애줄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 자신 있어. 결국 남친의 자신 있는 말에 힘입어 저는 남친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천사 같은 얼굴로 저를 너무나 예뻐하시길래 완전 행복했었죠. 저는 그때 당연히 제 과거에 대해서 남친이 부모님께 말을 한 줄 알았습니다. 제 과거를 알고도 이렇게 제게 잘해주시는 것을 보니 저를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시는 줄 알았어요. 외모도 곱상하시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게 팍팍 느껴지는 남친의 어머님은 집안도 심플하고 고급지게 잘 꾸며 놓으셨더라고요. 그런 분이 이렇게 열린 마인드로 저를 대해주시니 무한 감사할 수밖에요. 남친 아버님은 조금 편찮으셔서 거동이 불편하신 상태였는데 그래도 기품 있어 보이셨고 매우 인자한 얼굴로 저를 대해주셨습니다. 저희 집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은 아니어서 조금 딸린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집이 시댁이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남친의 집에 첫 인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친에게 물었죠. 저기 혹시 내 과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지? 어? 그게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뭐라고? 아직도 말씀 안 드렸어? 미리 드렸어야지. 나중에 알게 되시면 더 화나실 텐데. 에이, 괜찮아. 딱히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뭐 그렇다고 자기가 애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기회 되면 내가 말씀드릴게. 사실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긴 한데. 자기야, 나 이런 식으로 자기네 부모님한테 거짓말쟁이 되기 싫어. 나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까지 모두 당신 부모님한테 거짓말한 꼴이 되는 거잖아. 나 그런 사람 되기 싫단 말이야. 속 시원하게 다 말씀드려. 얼른, 빨리. 알고 보니 남친은 그때까지도 저의 과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불같이 화를 냈어요. 마치 제가 무슨 죄라도 지어서 숨겨주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짜증이 났고, 한순간에 저와 제 부모님을 사기꾼처럼 만들어버리는 상황도 정말 싫었죠. 몇 번이나 닥달을 하고 싸워서 결국 남친에게 약속을 받아내었고, 결혼 얘기가 오가면서 상견례를 하고 난 후 남친은 뒤늦게 저의 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번 결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된 예비 시모는 제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나 세상에나, 얘 나이만 많은 게 아니라 한 번 갔다 온 여자였더라? 어쩌면 너 이럴 수가 있니? 세상에나, 어떻게 이렇게 불려시같이 감쪽같이 속이고 말이야. 저기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저는 처음부터 말씀을 드린 줄 알고. 우리 순진한애 꼬셔서 뭔 짓을 하려고 그랬어? 생긴 건 얌전하게 생겨가지고는 하는 짓거리 하고는. 너 이딴 식으로 우리 집 다 속이고 상견례까지 한 거 이거 사기 아니니? 사기꾼이나 하는 행동 아니냐고? 난 세상 천지에 너 같은 여자애는 처음 본다. 난 이 결혼 용납 못해. 절대로 용납 못해. 내 아들 너 같은 애한테 절대 못 줘. 화가 머리 끝까지 나신 예비 시모는 전화로 막말을 쏟아내셨고, 결혼을 한 달도 안 남긴 시점에 파혼을 하자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하지만 남친은 집을 나와서 끝까지 결혼을 한다고 우겼고, 우여곡절 끝에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결혼식을 하는 그 당일까지 얼마나 초조하고 비참했던지. 성질 같아서는 모든 것을 다 때려치우고 어디 외국이라도 나가버리고 싶더라고요. 왜 결혼이라는 것을 다시 한다고 해서 이런 사단을 만들게 되었는지 제 자신이 한심스러웠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시부모님은 시댁에서 가까운 곳에 전셋집을 얻어주셨는데 1년도 채 살지 않았을 시점에 시댁에 들어와 살라고 하셨습니다. 니네 시아버지 몸도 좀 안 좋아지셨고 내가 너 같은 불려시를 밖에다가 그냥 놔두기도 의심스럽고 하니 우리 집에 들어와 살거라. 네? 어머님, 저희 신혼이고 아직 결혼 1년도 안 되었는데요. 그걸 누가 모르니? 왜? 싫어서 그래? 네 마음대로 전 남편 만나고 다녀야 하는데 그거 못할까봐 그러는 거야? 아니면 전 남편 말고 또 다른 남자도 있나? 이거 원 내가 알 수가 있어야지.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 절대로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어요. 다 지난 일인데. 그렇게 네가 떳떳하면 들어와 살아. 몇 년만 들어와서 사는 꼴 보면 답 나오니까. 알겠냐? 그런 줄 알고 니네 집 다른 사람한테 전세 줄 거니까 그런 줄 알아라. 시모는 제게 시댁에 들어와 살라고 하셨어요. 정말 싫었지만 저렇게까지 저의 생활을 의심하고 계시니 한편으로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오전 12시쯤 학원으로 출근해서 밤까지 꼬박 수업을 하고 밤 11시나 되어야 집에 들어오는 저의 힘든 일상을 보여주고 싶기도 했어요. 남편 역시 시모 말을 크게 거역하지는 않는 사람이라 저희는 시모의 말이 끝나고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시댁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집도 워낙에 넓고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서 소리도 잘 안 들렸지만 그래도 시댁에서 함께 사는 것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더군다나 시모는 시댁에서 들어온 다음 날부터 저를 새벽 5시에 깨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일어나라. 해가 충천에 떴는데 너는 아직도 잠이 오냐? 어머님,
아직 새벽 5시인데. 게을러 빠져서는 애가 조심성이 없이 홀라당 그렇게 벗고 잤냐? 얼른 일어나! 새벽 5시고 나발이고 얼른 아침상 준비해서 네 시아버지 드려야지. 제대로 노크도 안 하시고 신혼방 문을 확 열고 들어오신 시몬은 저를 향해 빨리 일어나라고 소리치셨어요. 불타는 신혼밤을 보내고 야한 속옷만 입고 그대로 잠을 자고 있던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아악하고 소리까지 지를 정도였답니다. 시몬은 그런 저를 못마땅한 얼굴로 바라보시더니 얼른 나오라고 닥달을 하셨고 눈곱도 떼지 못한 채 옷만 대충 걸치고 주방으로 나가 아침 식사 준비를 했죠. 처음에는 그저 몇 번만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시모도 점점 지칠 것이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시댁에 들어왔으니 할 도리는 하자 마음을 먹었는데 지치기는커녕 매일매일 새벽 5시 부근만 되면 방문을 벌컥 여시며 잠을 깨우시더라고요. 제가 노는 사람도 아니고 밤 11시가 되어 퇴근을 해서 늦게 자는 편인데 5시에 일어나려니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아침을 준비하고 나서도 설거지를 하고 온 집안일을 하라고 시켜대는 통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학원으로 출근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 제 일도 제대로 될 리가 있겠어요. 수업 준비도 제대로 못했고 짜증만 늘어났었는데 원장님이 저를 불러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박 선생님, 요즘 많이 힘들어? 아니 결혼해서 한창 좋을 신혼인데 맨날 이렇게 피곤에 쩔어 있으면 어떡해? 애들 한참 중요한 시기라서 부모들 예민한데 몇 번이나 말이 나오니 박 선생님, 이렇게 하면 같이 일 못하지. 신경 좀 써야 될 것 같아. 원장님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더 정신 차리고 수업에 집중하도록 할게요. 시댁에서의 생활은 제 일까지도 방해를 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이 일로 시모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면서 말을 해도 시모는 제 말을 듣지도 않고 자기 입장만 내세우셨어요.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그러니? 돈을 벌면 얼마나 번다고?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 모르나 봐? 어머님, 그래도 생활 패턴도 너무 다르고 제가 퇴근 시간이 늦다 보니 너무 힘들어서요. 죄송한데 아침은 어머니 아버님만 하시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하면 안 될까요? 아이고야, 세상에나 이런 발칙한 것을 봤나. 까놓고 얘기해서 네가 늦은 밤까지 수업을 하고 오는지 딴 남자를 만나고 오는지 내가 어떻게 아니? 생각을 해봐. 결혼해서 딴 남자랑 실컷 비벼대던 몸으로 우리 아들 만나서 사는 건데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겠어? 시모의 말을 듣고 저는 불같이 화가 나서 눈물까지 났어요. 울며불며 부탁을 해보아도 시모의 입장은 간곡했습니다. 이게 다 처음부터 저의 과거에 대해 말하지 않은 남편 탓인 것만 같아 짜증이 나서 괜히 남편에게 화를 냈었어요.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일찍 말씀만 드렸어도 이런 일은 없잖아. 내가 언제까지 어머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건데? 자기야, 미안해. 정말 미안. 근데 우리 엄마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그냥 나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시는 늙고 힘없는 노인네라고. 그니까 자기가 조금만 참고. 참기는 언제까지 참아? 나도 사람이야. 나도 사람이라고. 남편에게 한바탕 하소연을 하고 있던 그때 속이 울렁거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헛구역질까지 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뱃속에 아이가 찾아온 것이더라고요. 이렇게 힘든 와중에 뱃속에 새 생명이 찾아오니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한 줄기 희망을 갖게 되었죠. 이 집 핏줄을 가진 저를 함부로 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희망 말이에요. 설마 임신까지 한 저를 일찍 깨워 집안일을 시키시겠어요. 하지만 시모는 정말 냉정하시더라고요. 제가 임신을 했으니 오히려 하던 일을 그만두고 집안일에만 집중을 하시라며 여전히 새벽 5시에 깨우셨습니다. 몇 달을 그렇게 하고 보니 나중에는 저 역시 시모가 벌컥 방문을 열어 제끼기 전에 먼저 눈이 떠지게 되더라고요. 사람은 역시 적응의 동물인가 봅니다.
입덧까지 있는 상태로 거의 울면서 아침 밥상을 준비해서 시아버지께 가져다 드리고 시간에 맞춰 약을 챙겨 드리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어느 날 시아버님은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힘들지? 내 다 안다. 다 알아. 아버님, 전 괜찮아요. 얼른 아버님은 건강하게 회복하시기만 하면 되세요. 아셨죠? 네,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응? 시부는 알아듣기 힘든 말로 아주 천천히 말씀하셨고 저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져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시부는 결혼을 할 때부터 거동이 불편하시고 말씀을 많이 못하시는 상태라서 많은 얘기는 나눠본 적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항상 저를 인자한 표정으로 지켜봐 주시고 웃음을 짓는 모습이 많이 따뜻하게 느껴졌죠. 시부의 곁에는 항상 간병인이 계셨는데 그분이 곁에 있을 때는 말씀을 안 하시다가 잠시 자리를 비울 때만 제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시부의 모든 행동과 말을 간병인이 지켜보다가 시모에게 전달을 하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시부는 더 입을 닫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저는 이런 시부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일부러 간병인 분께 잠시 쉬거나 외출을 하시라는 말을 하고 시부와 단 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시부는 그럴 때마다 아주 편한 외출을 하시라는 말을 하고 시부와 단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시부는 그럴 때마다 아주 편안한 표정을 하고 계셨고요. 우리 손주 언제 나오느냐? 나 빨리 보고 싶은데. 아버님, 이제 막달이에요. 다음 달 10일에 예정일이에요. 아이고, 그렇구나. 내가 벌써 할아버지가 되는 거냐? 아이쿠, 아버님 연세시면 이미 할아버지가 되고 남으신 연세 아니세요? 결혼을 늦게 하셨나봐요. 그게 다 사정이 있었느니라. 나중에 다 알게 될 거다. 알게 될 거야. 시부의 말을 듣고 뭔가 이 집안에 비밀이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끝내 말씀하지 않으신 시부에게 더 이상 여쭤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학원 일과 집안 일을 병행하며 버티고 버티다가 첫째 아이를 출산했어요. 아이를 낳고는 도저히 일을 나갈 수가 없게 되어 그때부터 집에만 있게 되었죠. 그리고 몇 달 지나지 않아 뱃속에 둘째가 생겼고 연년생으로 예쁜 공주님을 출산하게 되었어요. 아이를 키우는 일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힘들더군요. 모든 어머니들이 위대하게 보이기까지 했었죠. 남편이 아무리 도와준다고 해도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 있었으니까요. 밤잠을 설쳐가며 아이 둘을 돌보면서도 꼬박꼬박 저를 깨우는 시모는 새벽 5시를 넘기지 않으셨죠. 아이들이 울거나 말거나 자신이 생각한 시간에 반드시 제가 일어나야만 하는 나름대로의 법칙을 세운 시모 덕분에 저는 새벽 5시라는 시간에 진절머리가 날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시모는 아이들을 절대로 봐주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손녀딸들을 예뻐해 주지도 않으셨어요. 건뜻하면 몹쓸 말을 꺼내시면서 제게 가슴에 대못을 박으셨는데 나중에는 저도 너무 짜증이 나서 시모에게 확 대들었습니다. 누굴 닮아서 딸내미들이 저러는지 원. 우리 아들 핏줄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어머님,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핏줄이 아니라뇨. 예, 아주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나한테 대드는 거니? 솔직히 그렇잖아. 내가 이 딸년들이 누구 핏줄인지 어떻게 알아? 과거가 워낙 화려한 며느리를 얻은 덕에 별 걱정을 다 한다 내가. 애들이 듣겠어요, 어머님. 어머님, 제발 그런 말씀 좀 그만하세요. 이제는 그만하실 때도 되지 않으셨어요? 그건 다 오래전 과거라고요. 저 단 한 번도 이혼한 전 남편 만난 적도 없고 다른 남자 쳐다본 적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억지 좀 그만 부리세요. 뭐가 어쩌고 저째? 아주 네가 시아버지가 몇 마디 얘기 좀 해주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어오르는구만. 어디 이딴 년이 다 있어? 어?
너 내가 아주 하나부터 열까지 뒷조사한다? 하세요. 제발 하세요, 어머님. 확실하게 제 뒷조사 하시고 억지 그만 부리세요. 아시겠어요? 시모에게 큰 소리를 지르며 대들어버렸고 그날 시모는 몸져 알아 누우셨습니다. 제가 거의 자신을 한 대 때릴 것 같았다면서 제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얼마나 울며 하소연을 하시던지 차마 눈을 뜨고는 봐줄 수가 없더라고요. 깜짝 놀란 남편이 퇴근 시간 한참 전에 집으로 퇴근을 해서 울고 있는 시모를 보자 제게 달려와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뭐? 내가 뭘 어쨌는데? 내가 뭘? 당신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집안일 좀 못 도와드려? 당신 그것 때문에 우리 엄마 싫어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 엄마가 집안일 다 해야 돼? 며느리로서 그것도 안 한다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왜 화가 난 건데?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시면서 우리 딸들 핏줄 얘기까지 꺼내시니까 화가 난 거 아니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시모의 말만 듣고 제게 화를 내는 남편에게 저 역시도 화를 내버렸어요. 남편은 화를 잘 내지 않는 스타일이었는데 자신의 엄마의 말을 들으니 이성을 잃은 것 같더군요. 그날 밤 저는 어디서부터가 잘못된 것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혼을 하고 결혼을 다시 한 것부터가 잘못되었나 싶을 정도로 많은 후회도 했어요. 하지만 제 앞에 있는 두 딸들을 보니 이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잘못되었다 싶더군요. 딸들을 생각해서라도 제가 강하게 힘을 내고 버텨야겠다고 느꼈고, 제가 강해지려면 시모가 하는 말과 행동에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겠다고 느꼈어요. 그렇게 6년이라는 세월을 시댁살이를 하며 버텼던 것 같아요. 시모의 말과 행동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자고 다짐하면서 말이죠. 단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밥을 했고 시아버님 약도 손수 챙겨드렸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나니 그나마 일찍 일어나는 것이 덜 힘들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정말 버티기 힘든 일이 일어났어요. 여느 때처럼 새벽 5시에 벌컥 문을 열고 저를 깨운 시모가 당장 이불 빨래를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 얼른 일어나. 게을러 터져서는 아직도 못 일어나고. 얼른 당장 일어나서 이불 빨래부터 해놓거라. 잘난 네 시아버지가 이제는 이불에 소변까지 보는구나. 내가 아주 저런 노망난 영감탱이랑 더는 못 살아. 네? 아버님이요? 그러실 분이 아니신데? 기저귀 하셨잖아요. 아휴, 몰라 나는. 그 더러운 몸뚱이에 손도 대기 싫으니까 네가 가서 봐라 얼른. 가서 이불 빨래부터 해놔. 저는 순간 너무 놀라 시아버님이 계신 방으로 가보았고 시아버님은 화가 잔뜩 나셔서 눈물까지 흘리고 계셨어요. 아버님, 무슨 일이에요? 어쩌다 침대에 실수를... 잘난 네 시애미가 내 기저귀도 안 갈아주고 간병인은 휴가 보내고 내가 이런 꼴을 당하고 살아야 하냐? 아이고... 서럽게 울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니 너무 화가 났습니다. 시아버님의 기저귀는 어제 오후부터 채워져 있었는데 제때 갈아주지 않고 계속해서 소변을 보다 보니 기저귀에서 새어 흘렀더라고요. 아버님, 제게 말씀하시죠. 어제 제가 불편한 곳 없는지 여쭤봤잖아요. 내가 아무리 그래도 이런 꼴을 너한테 해달라고 하기는 싫다. 미안하다 얘야. 아니에요, 아버님. 아니에요. 얼른 그이 부를게요. 걱정 마세요, 아버님. 저는 얼른 남편을 불러 아버님을 씻겨드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는 부엌에 가서 물잔에 물을 가득 담은 후 시모의 방으로 갔습니다. 아니, 얘가 남의 방에 불쑥불쑥 들어오고 미쳤니? 여길 왜 와? 네 아버지 이불 빨라고 하니까.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아버님이 그래도 이렇게 풍족하게 살게 해주셨고 이 집안의 가장이신데 젖은 기저귀를 계속 채워놓으시고 어머님도 얼마나 축축하신지 한번 보세요. 저는 가져간 물을 시모의 침대에 부어버렸습니다. 어머, 얘가 미쳤나? 야, 너 돌았니?
제정신이야? 남의 멀쩡한 침대에 물을 왜 부어? 미친 거 아니냐고? 어머님도 축축한 곳에 한번 주무셔 보시죠. 그 길로 문을 확 닫고 거실 쪽으로 나와 시아버님 방으로 갔죠. 그리고 그 방에 있던 침대 커버랑 이불을 걷어내고 있었습니다. 시몬은 극대노하며 제 뒤를 쫓아오시더니 이불을 걷고 있는 저의 머리채를 휘어잡으시더군요. 야 이년아, 이런 싸가지 없는 년, 남의 남자랑 놀아놨던 년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감히 이딴 행동을 해? 아주 내가 처음부터 알아봤어. 이 불려시 같은 년. 손 놓으세요. 못 놓는다 이년아. 이 나쁜 년 같은 이라고. 당장 네 딸들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가. 어찌나 힘이 세던지 시모가 잡아챈 제 머리채는 앞뒤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잠시 후 남편과 시부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시부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런 못된 년, 너 이런 식으로 내 마누라도 쫓아낸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때 네 뱃속에 애만 아니었어도 내가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당장! 이놈의 영감탱이가 미쳤나? 이제는 정신까지 돌았냐? 제대로 걸음도 못 걷는 노인네가 잠자코나 있을 것이지. 말 더럽게 많네 많어. 네가 나 몰래 빼돌리려고 한 내 재산 내가 모를 줄 알지? 간병인 아줌마랑 짜고 그러는 거 나 다 알아. 간병인 아줌마가 아마 오늘 그 증거 서류들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올 거야. 사람 돈으로 살려면 더 많이 줬어야지. 뭐라고? 아니 이 영감이 뭐라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시부의 말에 시모는 갑자기 사색이 되어 그대로 얼음처럼 멈추어 버렸어요. 시부는 잘 알아듣기 힘든 말로 힘겹게 계속해서 입을 여셨습니다. 네가 그동안 내 재산 해먹은 거 그거 내가 내 자식 봐서 참은 거야. 더 이상은 그런 행동 못 참아.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난 너 같은 사람 필요 없어. 아니 영감, 아니 저 여보, 저기 있잖아. 그게 말이야, 내 말 좀 들어봐. 저기 오해야, 오해라고. 그거 잠깐 내가 명의 이전만 해놓으려고. 자세한 건 경찰서에 가서 얘기하고 그 나이 먹고 늙었으면 제발 사람답게 살아. 시부의 말이 끝나자 시모는 갑자기 그 자리에서 주저앉더니 불편한 시부의 다리를 붙잡고 사정하더군요. 여보, 우리 아들 봐서라도 나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그게 내가 다 설명할게. 그게 있잖아.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고 많이 놀랐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그러니까 시모는 그 옛날 시부의 조강지처를 내쫓고 시부의 아이를 임신한 채로 이 집에 들어와 자리를 꿰찼었나 봐요. 그것도 일부러 시부가 술에 취해 있는 사이를 틈타 시모가 꼬셨다고 하더군요. 그 일로 책임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모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고, 그렇게 낳은 아이가 제 남편이라고 했습니다. 남편 위에 있는 3살 터울의 누나는 시부의 예전 부인이 낳은 아이였는데 그 아이까지 키운다고 하면서 시부를 꼬셨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시부의 전 부인을 모함해서 내쫓다시피 하셨고요. 남편 역시 여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그날 처음 알게 되었다고 했는데 아주 많이 놀란 것 같았어요. TV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저희 집안에 일어났다는 사실에 저 역시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역시 사람 사는 세상에는 별의별 일이 다 있나 봅니다. 저와 남편은 모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있다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온 집안이 난장판이 되었는지라 아이들도 자다가 깨어서 울고 있었고 저는 일단 아이들의 곁으로 가서 달래주었어요. 한참을 달래주었더니 어느새 아이들은 다시 잠이 들었고 저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닫고 거실 쪽으로 나가보았죠.
저쪽 작은 방에서 남편과 시모가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살며시 그 방으로 가보니 시모가 미안하다고 하며 제 남편에게 지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기 아들아, 엄마 알지? 엄마 믿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응? 알지? 미리 얘기 못한 건 미안하지만 난 너한테 떳떳해. 난 너한테 최선을 다했다고. 엄마, 그래도 엄마가 이런 식으로 아버지 곁에 온 건 그건 좀 아니잖아요. 어떻게 멀쩡한 가정 있는 사람을 그렇게 해요? 그게 나 그때 돈이 필요했어. 찢어지게 가난해서 학교도 못 다니고 일찍부터 식당 전전하다가 그러다가 네 아버지가 보이더라. 멋지게 차려입고 고급스러운 옷도 입고 그 남자를 갖고 싶었어. 그러면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사람이 사람 좋아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 엄마, 그래도 그런 식은 아니잖아요. 아니, 어떻게 엄마가 그러셨으면서 애엄마한테 그렇게 구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동안 애엄마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미안하다 아들아. 엄마가 미안해. 난 너뿐이야. 내 아들뿐이라고. 그럼 그 서류는 뭐예요? 간병인 아줌마랑 짜고 뭐 하시는 건데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돈이 그렇게 좋아요? 엄마는 돈이라면 엄마 받아준 아버지도 그렇게 내팽개치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엄연히 범죄라고요. 아니 그게 말이야. 그게 네 아버지가 혹시나 예전 그 전처랑 딸내미한테만 다 재산 주고 할까봐 나랑 내 아들은 안 주면 어떡해. 내가 지은 죄가 있다 보니 마음이 불안해서 그랬었나 봐. 미안하다 아들아. 남편은 시모에게 많은 실망을 한 것 같았어요. 자신의 엄마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그 죄가 크기에 어쩌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대로 시아버님한테 가보았어요. 시아버님도 많이 놀라고 화가 진정이 안 되셨는지 누워 계신 상태로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시더라고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진정 좀 하세요. 이러시면 위험해요. 미안하다, 아가. 이런 꼴까지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말이다. 네 시엠이 그래도 네가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아버님, 제가 용서할 게 뭐가 있어요. 아버님이 용서하셔야죠. 난 다 알고 있었어. 네 시애미가 하는 짓거리. 그래도 아들이 있고 가정이 있으니까 두고 본 거야. 이번에 아마 정신 똑바로 차렸을 테니 내 한 3년은 두고 볼 생각이다. 그때까지도 변함없이 이딴 식으로 하면 그때는 정말 콩밥을 먹던지 해야지. 그래도 다행인 건 진작에 내가 딸 앞으로 유산을 남겨놨다는 거야. 그건 못 건드리니까. 시부는 그래도 시모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도 30년을 넘게 살아온 부부인데 마지막 3년의 시간은 필요하다고 하셨죠. 상황이 조금 진정된 후에 시모는 시부에게 가셨어요. 눈물을 흘리시며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시부는 시모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대신 앞으로 자기를 또 한 번 이런 식으로 대하고 사람답지 않은 행동을 할 때에는 곧바로 증거들을 경찰서에 넘긴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에 나가 있는 딸 앞으로 남겨놓은 유산에 대해서는 절대로 눈독 들이지 말라는 말씀도 잊지 않고 하셨어요. 시모는 그날 이후 조금씩 달라지셨어요. 생전 집안일에 대해서는 손 하나 까딱 안 하시고 제게 명령만 하셨었는데 그 다음 날은 저를 깨우지도 않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시댁살이를 하는 동안 가장 늦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한 7시가 되어서야 일어났었으니까요. 저도 많이 충격을 받고 힘들었는지 새벽 2시까지 잠을 못 자고 남편과 얘기를 나누는지라 많이 피곤했거든요. 7시가 되어서 너무 놀라 후다닥 주방 쪽에 가보니 이미 주방 불이 켜져 있고 시모는 미역국부터 시작해서 밑반찬 5가지를 만들어 놓으셨더군요. 그래, 일어났니? 오늘 늦잠 자니까 좋아? 네 어머님.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왜 안 깨우시고? 내가 뭔 자격으로 널 깨우니? 죄인인데.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네 아버지가 다 아셨으니 내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있나? 납작 엎드려서 있어야지 뭐. 내 말년에 감옥 가서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솔직히 난 아직도 네가 완전히 좋지는 않다만 그래도 우리 집에 와서 아이도 낳고 내 아들 웃을 수 있게 해주니 그건 잘 된 거지 뭐. 어머님, 이제 손녀딸들이 눈에 좀 보이세요? 그렇게 미워하시고 오해하시더니만. 뭐, 지 애비랑 웃을 때 똑같이 생겼더만. 뭐 됐다, 밥이나 먹자. 시모의 달라진 모습이 정말 신기하더군요. 손수 음식도 준비하시고 손녀딸들이 남편을 닮았다는 말도 처음 꺼내셨는데 여태껏 봐온 시모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이셨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은근히 웃음이 나왔어요. 시아버지의 강력함에 바로 꼬리 내리고 저렇게 행동을 하시는 것을 보니 말이죠. 솔직히 조금 통쾌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시아버님이 몸이 안 좋으시긴 하셔도 정말 너무 강력한 한방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된 사건이었네요. 저희 부부는 그날 이후 집을 알아봤어요. 기나긴 시댁살이를 다 끝내고 드디어 다시 분가를 하게 되었거든요. 시부가 갖고 있던 집 말고 조금 더 시댁에서 떨어진 곳에 집을 구하라고 하셔서 남편과 열심히 발품을 팔아 꽤 멋진 곳에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신혼 때 알콩달콩 살던 그때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휴일이면 온종일 잠옷을 입고 세수도 하지 않고 널브러져 있는 것이 제일 행복했고 남편이 설거지도 하고 밥도 차려주는 것이 두 번째로 행복하더군요. 시댁에 살았으면 꿈도 꾸지 못할 일들이잖아요. 시부가 시댁에는 자주 오지 말라는 명령을 내려주셔서 저희는 시댁에 자주 가지도 않아요. 전화로 주로 안부를 묻고 2달에 한 번씩 가는데 갈 때마다 요즘은 시부의 건강이 좋아지신 것 같아 너무 다행이에요. 사람이 마음이 편해지니 건강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시모는 여전히 찍소리하지 못하시고 열심히 집안일을 하고 계시답니다. 이전 간병인 아주머니가 계시긴 하지만 시부의 병간호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간병인 아주머니가 시부의 편에 서서 저희에게 조금만 이상한 일이 생기면 말씀해 주신다고 하시니 시모도 뭐 어쩔 도리가 있나요? 그저 시부 병간호 잘하고 집안일 열심히 하는 수밖에요. 저는 아이들을 유치원에 맡기고 다시 학원 강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리니 최대한 저녁에 일찍 마치는 시간으로 수업 시간표를 짰고 집안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 몸도 덜 피곤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그저 지금처럼 아이들과 남편 그리고 시부모님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면 될 것 같아요. 아주 힘들었던 시댁살이가 끝나고 나니 이렇게 행복한 날들도 찾아오네요. 친정 부모님께는 이런 자세한 얘기를 아직 다 해드리지는 못했지만 언젠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말씀드릴 거예요. 왠지 제가 구박당한 것을 알게 되면 너무 속이 상하실까봐 아직도 비밀로 했거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맛있는 초밥을 사서 저녁에 시댁에 잠깐 들려볼까 해요. 시모가 초밥을 좋아하거든요. 그래도 가끔 좋아하는 음식도 드시고 해야 더 열심히 일을 하시죠.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래요.